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 올리고 오늘 제 그 셋타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설계감리 용역사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지침, 어떻게 설계감리 용역사를 선정하면 좋을까. 어차피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이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설계감리에서도 똑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이 있고,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고속도로나 기타 등을 달리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뭐 주행도 연습하고 작은 도로부터 큰 도로, 고속도로 이렇게 나가듯이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그 회사가 설계감리 용역을 곧바로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본금,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세 가지로 제한경쟁 입찰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 제 기억으로는 10월 말일 31일자에 변경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보시면 예전에는 참가 자격, 제출 서류, 그리고 입찰서 검토 순이었는데 이제는 입찰서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선정 지침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서를 검토를 할 때 당연히 견적서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산출 내력서에 우리가 현장 설명회에서 제공한 기준대로 입찰에 참여했는가를 다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예로 카메라면 200개를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데 200개가 들어왔나? 우리가 200만원에서 300, 500, 700, 800 기타 등등 일정 해상도를 정해줬는데 그 동급이나 동급 이상으로 들어왔나? 우리가 전부 모니터 포함해서 산업용 장비를 쓰라고 했는데 PC나 가전이 들어왔나? 저장장치는 30일 이상 하드디스크 용량을 기본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되는가? 등등을 다 분석해서 그게 만약에 결격이면 다 그 회사들은 무효죠, 무효. 입찰 무효. 그래서 제한경쟁은 3개 회사가 유효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7, 8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개밖에 유효하지 않다. 그럼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에서 다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국토부에서 지침을 바꿨을까요? 하도 하자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하자가. 200개 다루려고 그랬는데 180개로 입찰이 들어왔고 최저가를 하든 적격심사를 하든 가장 큰 차이는 예산이잖아요. 견적이잖아요. 견적. 그리고 나중에 공차를 한참 하다가 보니 20개가 빠져 있어요. 야, 왜 있었던 현장에서 있던 에피소드입니다. 왜 20개 안 넣냐? 저희는 180개만 해가지고 낙찰 받았고 공사 계약 그렇게 했잖아요. 20개 추가하려면 정액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제시했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을 따라라라고 돼 있잖아요. 4대 보험 다 빼버리고 4대 보험부터 경비 부분 다 빼고 관리비 빼고 뭐 다 빼고 제로비하고 노무비만 놔두고 공사하겠다고 들어와요. 이게 디지털은 물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비, 노무비, 경비에 일반 관리비에 기업이윤회 기타 등등이 따라붙어서 전체적인 견적이 산출돼야 되는 거지, 제로비, 노무비만 해가지고 공사하고 날림 해가지고 하자가 생기니까 선정 지침에서도 그 내용을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입찰의 무효 조건 제9번에 해당하면 역시 그 산출 내력서는, 견적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하고 사업 실적하고 기술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고,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수의계약을 중에서 왜 이걸 썼을까 하면 7번 항목 때문에 썼어요. 7번 항목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이나 선정 지침 밖에서 제한 경쟁 입찰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자본금의 한도가 2억이다. 사업 실적이 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땡땡땡땡 뭐뭐 조건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기술 능력. 정보통신에서는 보통 기술자 보유 능력을 가지고 기술 능력으로 많이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입찰 공고 제한 경쟁을 해가지고 2번 유찰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면허만 갖고 있는 회사랑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이 아무것도 없고 면허를 낼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기술자 보유 회사예요. 거기랑 계약을 했어요. 감사가 들어오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위반. 왜? 제한경쟁 입찰로 낼 때는 제한경쟁 입찰로 최저가를 냈을 때는 기술자는 뭐 중급 이상, 고급 이상, 감리원 어떻게 나와 있고 최근 3년간 만약에 아파트가 700세대면 500세대 이상 실적이 5개 이상, 10개 이상 뭐라고 나오죠. 즉 이 경우에 일반 경쟁은 상관없지만 제한 경쟁으로 만약에 이 설계나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요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되시죠? 물론 처음부터 제한경쟁 입찰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가면 또 민원이 나가겠죠. 하지만 그 공사의 항목과 내용, 즉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는 회사를 뽑아야 되는 게, 선정해야 되는 게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의 넘버 1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회사와 협업을 해서 모든 자료들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겠죠. 소장님들이 이걸 많이 놓쳐요. 그냥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 막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막 해요. 대표회에서 추천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시공사에서 추천도 하고 막 실제로 이걸 꼭 지키십시오. 그래야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즉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면 맨날 판결문에 나온 게 그거죠.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쩌고. 경미한, 아주 이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판사님들도. 그러나 중대한 하자, 절차가 뒤집어졌다든지 완전히 빠졌다든지 또는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뭐 얄짤이 없잖아요.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무슨 이슈가 됐다는 건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걸 다 이렇게 역추적해 가겠죠. 우리도 통신 쪽에서는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듯이 다 절차를 이렇게 리뷰해서 보면 어딘가에 함수가 있고 함정이 있고 거기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걸 짚어내야 되는 게 관리소장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1차적으로 대표회의에 보고해서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경된 사업자 선정 지침 입찰의 무효 9번. 요 내용. 이해되셨죠, 요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요건은 요것만 넣어도 안 되고 요것만 넣어도 안 돼요. 설계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요 사업자 또는 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공고문에 보면 요것만 들어있고 때로는 요것만 들어있어도 그 공고문은 지침 위반이죠.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데 A만 하라 그러면 B는 못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뭐 다 하시니까 가 빼고 2번에 이렇게 가고 정보통신 공공기술자 3인 뭐 중국 감리원 4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 감리원 배치 신고가 없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한 사람 여러 개 막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그 직원들이 없으면 배치 신고하면 다른데 일을 못해요. 굉장히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급, 고급, 특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엔지니어 보유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자본금은 뭐 2억, 3억, 4억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번이 중요해요. 마번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요 뒤에부터 뭐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주차 차단기 시스템, 통합 전자보안 시스템, 기타 등등 설계 감리 완료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이고 1000세대 뭐 2개 단지 이상. 보통 CCTV는 많은 소장님들이 또 하나 놓치는 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폐쇄로 텔레비전이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폐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축 주로, 네트워크는 광 케이블 간선망, 유튜브 카메라 지선망, 그걸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 내가 뭐 기술의 높낮이를 좀 구별을 한다 그러면 훨씬 네트워크 시스템이 상위 레벨의 기술력이에요. 동축 케이블은 기존에 있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엔지니어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잘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뭐 150개, 200개, 300개, 400개를 하시겠다. 그러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라고 두루뭉실하게 이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명시를 하시거나 영상 정보 처리기 가로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감리 완료 실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아날로그 실적도 다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10개로 하시든 5개로 하든 이렇게 하시고 보통 최대 10개예요. 최대 10개. 왜? 적격심사에서 보통 10개 이상이면 실적을 만점을 주시잖아요. 뭐 내려가면 점수가 깎이겠죠. 여기다가 막 20개, 30개 하면 이제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최대 보통 10개. 5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어떤 회사는 좀 작은 데를 많이 해가지고 200세대, 300세대는 무지 많은데 1000세대는 한 달 없어요. 2000세대도 없고 3000세대도 없고 그럼 만약에 소장님이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1000세대다. 1000세대를 안 해봤는데 1000세대를 처음 맡기는 게 굉장히 부담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에 대해서도 구별을 합니다. 이제 중부권에서 많이 나오는 입찰 공고문에 보시면 금액으로 해요. 금액. 뭐 5천만 원 이상 몇 건, 뭐 몇 건 이렇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제로비, 노무부, 경비, 일반관리비, 기타 등등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공사는 시설물하고 달라요. 도색, 도장, 아스콘, 기타 등등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가 비중이 3대7, 4대6 그래요. 즉 제로비 포션이 3, 40%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노무비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시설물 쪽에 강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면 이해를 못해요. 정보통신은 정반대예요. 6대4 또는 7대3 그만큼 제로비 포션이 높아요. 당연히 좋은 장비가 아파트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디지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물하고 정보통신하고를 같이 하자증권 10%를 가지고 따지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벌써 제로비에서 7, 80%를 만약에 60%, 70%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이게 10%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기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하자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선정 지침에 보시면 입찰 보증증권 최대가 보통 최소가 5%잖아요. 5%. 용역은 계약이행증권 10%, 공사는 계약이행증권 20%, 하자이행증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쭉 가라고 명시되어 있죠. 거기 쭉 따라서 들어가 보면 2에서 10%입니다. 2에서. 2%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10%에도 하자가 없어요. 다만 아파트이다 보니 10%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 디지털이 그렇게 문제면 이걸 20%, 30%로 막 개정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업자들이 다 말려 죽죠. 막 20%, 30% 보증증권을 계속 끊어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누가 됐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 실적 있고 기술력 탄탄한 회사가 설계하고 시공 잘하는 회사가 하고 감리 잘하는 회사가 하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 줄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모 아파트 350개 저희도 설계감리 용역 의뢰를 받아서 상담을 했죠. 아파트에서 이미 대표회에서 이런 모델을 이렇게 설계해 다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든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되고 100% 화자가 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못하겠다 그랬고 모 기술사 사무소에서 설계만 했어요. 설계. 감리는 안 하고 설계만 하고 또 거기는 지자체에서 좀 상당액을 보조받은 현장이었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했죠. 그리고 2년 8개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 글로 전환 배치가 되셔가지고 제가 갔어요. 한번 와달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설계도서 틀리고 시방서 틀리고 준공도서 틀리고 들어간 장비 틀리고 보조금은 당연히 받았죠. 일단 공사했다고 해서 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공사비에 60%에 육박하는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은.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를 일으켜가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설계만 하고 빠져버리면 누가 그 시공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시공을 하지. 심지어 막 장비도 바꿨어요. 장비도.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부랴부랴 빨리 보조금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완전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서류 하나 써놓고 또 조건부 준공도 내주고 거기가 5%였어. 5%. 하자증권 5%. 당연히 하자 개선이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앞으로 생깁니다. 디지털로 가면서.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럼 왜 아까 제가 이거 잘 보십시오.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쭉 가다가 관계법령에서 제시한 산출 기준. 아까 제가 설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뭐 기술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설계 금액을 산출할 때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실비 정액 가산 방식. 공사비 요율은 공사 예가가 대략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견적 받아보니까 이건 1억짜리 공사다. 2억짜리 공사다. 이렇게. 1억짜리 공사면 그 서식에 딱 넣으면 대략 한 12% 정도 나와요. 12%. 설계감료를 합산하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거의 12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논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는 예를 들어 5주, 그 다음에 감리는 비상주니까 10회, 15회 이렇게 하면 나오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겠죠. 공사 10억이면 1억이 이 비용인데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1억 그러면 까무러치시잖아요. 거의 공돈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건대로 만약에 제한경기 입찰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유찰이 되면 1200만 원, 1500만 원에 계약을 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에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의 최대치는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내면 이론에도 낙찰받고 20만 원도 낙찰받고 막 하잖아요. 보통 시공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넘기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요게. 그래서
어제 이제 대표회의가 있어가지고 내일 오후 5시에 계약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돌고 돌아서 2달 만에 다시 원점에 와서 수의계약해요. 거기는 대한민국 탑5에 들어가는 기술단에 의뢰를 해서 상한가를 받으려고 설계감리 용역비 상한가를 입찰을 하면 내려고 이제 했더니 하나는 1,800, 하나는 3,500이 나왔어요. 한 5억 정도의 공사인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아까 그 규정을 이제 일산구청에서 다 받으니까 못 하잖아요. 과태료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2달 동안 돌고 돌아서 내일 5시에 이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아파트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게 개선이 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건 회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전국에 17개의 시도회가 있잖아요. 여기 빼고는 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회까지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 제 시간을 마칠게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홈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은 훨씬 더 방대합니다. 여기에 무인 택배부터 온갖 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소장님들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정말 좀 아파트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과장님이나 기존과장님들 계시면 정보통신 무료 강의가 되게 많아요. 무료 강의가. 그런데 어떻게든지 입주자 대표회를 좀 설득시켜가지고 교육을 보내세요. 교육을 보내셔야지만 아니면 소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특히 홈레드 현장은 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관리비의 로스뿐만 아니고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꼭 건의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 정보통신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전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냐면요.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렇게 단품으로 해요. 단품으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원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저는 80명 경비원을 15명으로도 줄여봤고요. 엊그저께 오늘 현장에 준공한 현장은 12명이 4명도 되고요. 30명이 5명도 되고요. 즉 지금은 이게 경비법에 조금 유예는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경비법이 적용이 되겠죠. 유예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축 아파트가 다 통합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기축 아파트들도 재개발 하지 않는 한, 정말 오래 노후화되지 않는 한은 다 이렇게 시스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제일 큰 비중이 사실은 경비비 포션이 제일 크거든요. 아파트에서, 용역 중에서. 나머지는 청소 소득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들은 이렇게 라인별 경비 있는 아파트들은요. 경비비 인상률 때문에 소장님하고 또 관리소 직원들이 경비 급여 인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아요. 관리소장님은 무조건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계시지만 과장님이 없는 단지도 있고 별의별 단지가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실 때 종합적으로 총망라하는 시스템을 통합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고해상도 CCTV 중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과 폐쇄로 텔레비전, 즉 동축 케이블 방식이 있는데 정보통신은 아파트는 4가지 기준을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단순하게 설계를 하고 단순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 손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들어가면 그 디바이스에 전부 다 전원이 들어가고
전원이 들어간다는 건 언젠가는 그 장비가 고장날 개연성이 많고 고장이 나면 누군가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심플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부 연한. 우리는 장기성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분 교체 주기도 있고 전면 교체 주기도 있고 이렇게 내부 연한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 번원식 주차차 단기를 아까 내려오면서 대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번원식 주차차 단기는 주차차 단기 장기성 계획에 가시면 10년이 교체 주기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13년 쓰고 싶어 하고 14년 쓰고 싶어 하시지 5년 만에 교체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따지는 분들도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즉 내구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특히 CCTV 같은데 확장성. 이번에 100개를 설치했는데 1년, 2년 또는 몇 개월 운영하시다 보니까 한두 개가 늘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역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종량제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어떤 설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 확장이 용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용성. 이 4개 기준에 맞춰서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그렇게 감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가 해소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카메라. 이건 잘 아시는 동축 케이블 들어가는 카메라. 여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대1이죠. 1대1.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축 케이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IP 변환기 등등을 많이 달면 달수록 이게 초창기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더 늘어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제조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동축 방식, 단순한 동축 방식 온리, 심플하게 가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방식을 말씀드리지 이 동축 방식에다가 막 다양한 장비를 넣어가지고 거창하게 만드는 건 저는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아까 그랬죠. 입주자 대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년 단위로 계속 누군가 새로운 동대표님들이 오실 거고 또 관리주체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설계 책임자가 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추천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홈 오토메이션, 기존 선로 방식, 새로 케이블을 포선하는 방식. 장점, 단점은 다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어떤 시스템이 최고다, 어떤 시스템이 뭐 안 좋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차 아파트에 만약에 인터폰 공사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시공사나 제품 개발사, 제조사가 다양하게 와서 어프로치를 하시죠. 제안도 하시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들은 아날로그용 케이블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금 하는 것들은 거의가 다 99.99% 디지털 장비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공용부도 마찬가지, 전유부, 세대부도 마찬가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그랬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선로가 다 아날로그 선로죠. 디지털 장비에 있는 그 디지털의 DA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내고 디지털 장비가 아날로그로 받아서 AD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꿔서 하죠. 그러면 100%가 이게 될까요? 성능이? 절대로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디지털로 다이렉트로 가면 100%가 나오겠죠. 아날로그가 아날로그로 가면 상식적으로 100%가 나오겠죠. 아니 좋은 장비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보내서 다시 그걸 디지털로 바꾸면 100에서 80, 70, 60 떨어지겠죠. 성능이. 인터폰은 뭡니까? 결국 영상, 음성, 데이터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다 민원이 생기죠.
그래서 정보통신공사 중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게 세대 인터폰 공사예요. 공용부는 그나마 해결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세대는 700세대면 700세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가 다 만족해야지 전체 품질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세대 인터폰 공사하실 때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놨어요. 좀 단지가 작거나 정말 예산이 불가피할 경우 이렇게도 하십니다. 왜? 이거에 따라서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 2억 단위가 틀려지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UTP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이 다 새로 깔려서 이 디지털 장비들이 다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방식들이 이런 게 있고, 홈넷은 각 세대별로 광케이블에 UTP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사를 할 때 하자가 나지 않으면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지 막 선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장비가 단종이 됐거나 건설사의 계열사가 문제가 있다거나 열었을 때 호환성 이슈가 생길 뿐이지 선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거죠. 자동문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아파트에 맞춰서 설계가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루투스. 주차 차단기. 주차 차단기는 소장님들이 그냥 제조사나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아요. 우리 정문에 입차 출차, 후문에 입차 출차 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주시오. 주차 차단기 하실 때는 그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째, 이 번호식 주차 차단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능이에요. 만약에 우리 단지가 1000세대예요. 등록 차량이 2000대예요. 근데 설치된 시스템이 만약에 500세대에 1000대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됐다. 설치하는 그 즉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그 캐파를 수용을 못하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가동을 할까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실 것은 아파트에 현재 100%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만큼의 몇 대의 차량이 등록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등록 서버를 두고 운영 서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세 번째는 기존에는 주차 차단기가 없을 때는 경비원이 휴게 시간도 막 10시간 막 이렇게 쫙 길잖아요. 주차 차단기가 가동을 하면 24시간 360일 누군가는 주차 차단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경비비가 올라갈 겁니다. 경비를 감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까지 A부터 Z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맞는 시스템에 걸맞는 메이저 탑 10 중에 하나를 이제 핵심 주요 시스템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는 회사를 불러다가 이제 설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설계 기준 잡고 설계도서 만든 다음에 시공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슈가 그 제품이 한 회사에서 완성이 되는 제품이 있고 핵심 자재를 수입해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4개, 5개 분야를 다 사다가 조립하는 회사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 단순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고 내구 연한을 10년 이상, 주차 차단기는 10년 이상이잖아요. 전면이 동작을 해야 되고 확장성. 우리 이번에 8자리 번호인식 번호판 바뀌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8자리는 오는데 심지어 파란색 전기차도 인식을 못해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60만원, 70만원이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겠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조립품을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업그레이드 안 되는, 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계속,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조건들은 시공사나 제조사가 오면 그걸 다 감추겠죠.
제가 여기 대전에 갔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 시공사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회사의 제품인데 6자리로 돼 있어요. 6자리 시방서가. 소장님이 저한테 보여주고 좀 검토해달라. 6자리. 다음 달에 공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우선 시방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6자리에 두 번째 무인정산, 세 번째 아파트에 필요 없는 이런 사양들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 그대로 공사를 하면 다시 8자리, 먼 자리 하면 계속 비용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표에서는 왜 그때 검토 안 했냐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엊그저께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뜻이 각각의 시스템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발주처에 아파트에 필요한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설계된 시스템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건실한 시공업자를 선정하면 되시고 그리고 그 설계업자가 동일하게 감리를 하면 책임이 딱 나와요. 그럼 딱 설계감리 용역 한 회사, 시공 한 회사,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이렇게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시공 따로 하고 감리 따로 하고 설계 따로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투명하게는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막 서로 갑론을박 하는 거예요. 설계회사 A, 시공회사 B, 감리회사 C. 그럼 어떻게 돼요? 신축 아파트는 정확한 도면에 의해서 그 설계 도서를 만들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기축 아파트는 함부로 그 케이블이나 기타 등의 장비를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설계 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리업체는 코스트 관리, 비용 관리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출입통제 장치인데 출입통제 장치도 아주 다양해요. 아주 심플한 것부터 네트워크 방식까지. 그래서 아파트마다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비실 시스템 통합하실 때 경비실이 10건인데 하나로 몰아서 가실 때 행여가 행위신고 기타 등의 요건들을 다 지키셔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하주차장 비상벨이 신축 아파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신축 아파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간혹 비용 아낀다고 비상벨을 잘라버려요. CCTV 공사를 하면서 CCTV하고 새로운 CCTV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호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 잘라버린다고요. 왜냐? 그거 하면 옛날 거는 호환이 안 되면 새로 깔아야 되니까 계속 비용이 들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안 좋은, 인사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책임이 넘어옵니다, 결국. 즉, 저는 나중에 무죄를 받고 나중에 민사에서 승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쟁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분쟁에 휘말리면 소장님이 전배를 하셔도 계속 그 이슈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공사 의견을 존중을 하되 시공사 의견을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설계감리회사의 의견을 존중을 하되 설계감리회사를 100% 믿으라고는 저는 안 해요. 절대로. 다만 어떤 회사가 됐건 관계법령과 설계 기준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할 때는 몇 군데 확인해보고 맞다 그러면 거기랑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판단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판단하시고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시는 설계감리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적격심사를 하시죠. 예를 들어. 그러면 나머지는 물리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사업제안서 평가 5점, 상징지수 평가 5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일까요? 이미 설계도서가 100%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평가를 해요. 평가를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는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상징지수를 뭘로 5점을 주고 사업제안서를 뭘로 5점을 줄까요? 이미 설계도서가 나와 있는데 설계감리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이런 절차를 사업을 진행하시면
최저가로 가셔야 돼요. 실제로 이 적격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갔더니, 저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안서가 예뻐요. 제안서가 제가 봐도 컬러풀하게 내막은 내신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사업 제안서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틀려요. 지금 뭐 AA 아파트에 지금 사업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저기 이상한 아파트 써놓고 전혀 아파트하고 맞잖아. 그러나 디자인도 좋고 하여간 제가 봐도 5점, 거기 5점을 줘요. 5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지만 적격심사라는 것은 적격심사를 평가해서 최고점을 받은 회사한테 이게 사업 선정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뒤집어졌어요. 하나는 5천만 원 쓰고 하나는 4,900만 원 썼는데 점수를 종합해보니까 5천만 원짜리 했어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다 했어요. 5천만 원짜리가 뭔가를 잘못했어. 분쟁이 붙었어. 민원이 들어가고 막 해. 그러면 실제 구청에서 서울의 구청에서 물어봤어요. 소장님하고 대표에게 공문이 왔어요. 이 회사의 5점 요거 지금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죠. 거기다 대놓고 제안서가 예뻐서 색깔이 내가 핑크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저는 설계 및 용역을 선정해서 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하라고 그래요. 최저가로. 이견이 없어요. 왜? 예전에 그런 산출 내력서 또는 입찰의 무효 조건 이런 게 없을 때는 굉장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걸 추천해 드려야 되나. 그래서 2개 드리고 고르라 그랬어요. 왜? 면책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러나 그렇게 사업사 선정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는 이제는 최저가로 하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니까 하신 단지도 있으실 거고 하시려고 고민하는 단지도 있으실 거고 이제 옆에서 제안받은 단지도 있을 거고 여러 단지가 있을 건데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미 기술사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대처를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